이제 첫 번째 시간이 가장 기본, 왜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얘기했다면 이제 실전 공부를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개념어는 고전시가 현대시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이 두 문제가 제일 중요해. 알았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소설 개념은 별로 많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거의 몇 개만 빼고, 그러니까 몇 개만 공부하면 그냥 끝나. 근데 시는 되게 많아, 개념어. 그 시 때문에 개념어가 나왔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른 문제집들은 개념어 공부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역설법이 뭐야, 반어법이 뭐야, 직유법이 뭐야, 이런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책에 구분 자체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1번 패스할 개념어. 왜 패스를 해야 될 거냐? 그럼 아까 패스 개념어 있었지? 그 다음 뭐 있었어? 찾아야 될 개념어, 무조건 맞는 개념어, 무조건 틀리는 개념어, 이런 식의 분류를 할 거야. 알았지? 자, 해볼게. 먼저 패스 개념어는 역설법, 아까도 했지만 역설 반어 대표적 패스 개념이야. 왜? 찾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어법은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감정이입, 공감각적 이미지, 이거는 못 찾는기보다는 역설법이랑 비슷해. 시간이 많이 걸려. 왜? 감정이입을 찾으려면 몇 개를 이렇게 요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돼. 그 다음에 상대성 개념어, 선 개념어. 상대성 개념은 아까 뭐야? 빈번한, 즉 형용사가 들어가는 개념어. 자, 써봐. 상대성 개념어는 뭐야?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는 개념어야. 그 다음에 선 개념어는 요건 이따가 이거 할 때 설명해 줄게. 알았지? 이건 선생님이 만든 개념이야.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찾지 말고 패스해라. 그래서 암기사항은 패스 개념어 6가지가 있다는 거야. 역, 반감. 역은 뭐야? 역하지. 그러니까 반감이다. 반감. 역, 반감. 그러면 반감이 들 때 어떻게 해? 좋은 걸 생각해. 공상, 선. 알았지? 역, 반감. 그럴 때 뭐야? 공상을 해. 좋은 거, 선, 공상, 선. 역설. 반감, 반어, 감각, 감정이입. 공상, 공감각, 상대성 개념어, 선 개념. 알았지? 역, 반감, 공상, 선. 됐지? 자, 그러면 역부터 하겠습니다. 역설. 자, 갑니다. 유치한의 대표적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면 소리 없는과 아우성은 서로 모순 관계이므로 역설법이야. 그러니까 역설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순 관계야. 알았지? 잘 들어. 여기서 아까 니네들이 왜 자꾸 틀리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뭐야? 말이 안 되는 거. 이걸 역설법으로 보면 구겨진 하늘, 피로 이삭, 피로 만든 이삭, 이런 거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 이런데 말이 안 되는 건 집합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문학에서 말 안 되는 건 되게 많지. 그걸 다 역설법으로 보면 안 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역설법의 정의로 내려서는 안 돼. 알았지? 뭘로 봐야 돼? 모순. 모순의 뜻이 뭐야? 하나가 성립되면 하나는 성립할 수가 없지. 아니, 소리 없는데 어떻게 성이야? 죽어야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찬란한 것처럼 찬란히 팍팍팍 빛나는 거잖아. 슬픔이 어떻게 빛나? 찬란한 슬픔. 알았지? 이런 게 모순관계이므로 역설법이야. 그런데 최두석이라는 사람의 성의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 차가운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어. 그럼 봐봐. 아름다운 건 차가울 수 있니 없니? 차가울 수 있지. 그렇잖아. 얼음으로 만든 예술품은 차가운데도 아름답잖아. 그래서 차가운 아름다움을 역설법이라고 설명하는 문제집도 있어. 또한 역설법이 아니라고 설명한 문제집도 있어. 그러니까 역설법도 아직 명확한 이렇게 완전 모순, 표현상 모순일 때는 누가 봐도 역설법이거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 해석을 했을 때 차가운이 마이너스고 아름다움을 플러스로 요렇게 해석한 사람은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차갑고 아름다운 건 작품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 성립할 수 없다. 그냥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운 거 있다. 그런 사람은 역설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이렇게 국어에서도 되더라. 국어 선생님마다 생각이 달라. 이런 걸 뭐라 그래? 아직 관점의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설법이더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국어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니까. 그만큼 역설법이 어려워. 근데 니네가 처음 보는 시에서 역설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야. 알았지? 이처럼 사람에 따라 역설법의 여부를 달리하기도 한다. 개념어의 의미가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국어가 그래서 어려운 거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역설법을 찾으려면 전체 내용에서 쉽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아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역설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지? 시간을 파괴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야 시험이 수능 시험이 한도 끝도 없이 볼 수 있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의 정답 손지로 내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알았지? 여태 내가 이렇게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수능에 정답 손지로 내지 않았어. 알았어? 수능 역사가 몇 년이 됐니? 근데 형식에서 저 시에서 형식을 찾으시오 그래놓고 역설법이 답으로 낸 적이 없었어.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아 이런 건 찾기 힘들구나. 학생한테도 이렇게 역설법을 주고 뭐 한 거야? 너네들 페이크한 거야. 역설법에서 시간 뺐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아는 학생이었다면 선생님 제자였다면 패스하고 지나갔으면 답도 아니었고 페이크에 속지도 않았겠지. 선생님은 확신에 가깝게 역설법은 답으로 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알았어? 그래서 2018년도 수능에 짧아 가에는 이런 시가 있었고 자 조지훈의 승무였어. 자 지금 우리는 내용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형식 공부하니까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 거야. 나에서는 지리산 뻐국새라는 시가 있었고 다에서는 면왕정가라는 고전 시가 즉 가사가 있었어. 3개의 작품이 있었어. 그래놓고 예시 문제 이게 나왔어.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이게지. 그럼 역설적 표현을 나왔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단어한 어조를 찾아보고 과거한 지랩을 찾아보고 감각적인 걸 찾아보고 대립적 시각을 찾아보고 역설적인 걸 찾아보면 시간이 장난이 걸리겠잖아. 근데 얘 하나를 믿고 아 얘는 패스다 해놓고 4개를 생각했다면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겠지. 이해돼? 그런 의미에서 요 표현은 지워졌어야 된다는 거야. 즉 패스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기본적 상식이 있는지 봐볼게. 이 4문제를 자 찾지 말고 확률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 즉 확률상 그치? 자 단호하게 말한 시. 야 단호하게 말하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겠지. 단호하게 말하면 먹지 마! 가야 돼! 단호하면 의지지. 그치?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거는 다 찾아봐야 되지. 그럼 과거인지 현재인지 따져봐야 되잖아.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아까 선생님 배웠잖아. 무조건 맞지. 그죠? 그러면서 운동감이 있으면 돼. 대상의 운동감이면 움직이는 거지. 그럼 대상이 움직이네. 움직이면 시각 있지. 그럼 대상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겠네. 대립적 시각.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대립적 시각 중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 자, 4개를 정확히 봤지. 본 순간 확률적으로
세 개의 공통점은 어떤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니? 어? 몇 배? 1, 3. 특히 그래.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3이지. 왜? 니네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C는 뭐야? 아니, 설마 대상이 움직이겠지. 자, 잘 들어봐. 천천히 움직여. 나무를 붙여. 천천히 움직이는 건 운동감이 없다, 있다. 그거 있잖아.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냐, 빨리 움직이냐, 아무 의미가 없지. 뭐만 하면 돼? 움직이기만 하면 되네. 두 번째, 단호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봐. 심하다, 단호하겠냐? 그치? 확률로 생각해보면 얘가 제일 빈도가 높겠지. 다양하겠지. 그래서 확률로 볼 때, 우리의 상식적 확률로만 볼 때 얘가 확률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럼 너네는 5개를 보면서 확률이 제일 높은 얘부터 찾거나 얘를 답으로 하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 뭐라고?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시각.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을 보는 것도 하나의 뭐야? 실력이라고. 실력. 너희들은 그런 걸 기르는 거야. 알았어? 자, 뒤로 딱 봐봐. 아, 저런 건 진짜 확률이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얘들아, 잘 들어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공통점 문제는 그냥 하마라고 생각하면 돼. 하마. 하마는, 자,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입이 대빵 크죠? 그 하마가 왜 그래? 알았어? 이거 하마가 아니라 공룡 같다. 즉, 커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의 집합이 커야 돼. 그래야 지문의 내용은 뭐야? 다 먹어버리지. 예를 들어 해볼게. 잘 봐. 지금 이 반을 구성하고 있는 성격은, 자, 1번 남자들의 집합, 2번 여자들의 집합, 3번 사람들의 집합. 그럼 딱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지. 4번 생명체의 집합. 그럼 답은 몇 번이 돼? 4번. 왜? 여기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 팔이, 목이, 뭐가 있을 수 있잖아. 이해돼? 집합이 중요한 거야. 됐니? 이게 내용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선생님이 집합을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잘 알겠지? 문장에서의 집합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문제를 하나 풀 때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잖아. 공통점을 찾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찾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수능에 대한 전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략 없어. 자, 공통점 하나하나 찾으면 되지요? 전략이 없죠? 시험 시간은 무한대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낯선 시각 반드시 나오는 수능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세세하게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역설법을 찾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게다가 가나다의 모든 시에서 역설법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찾지? 꼴! 패스해야 할 꼴! 자, 이해됐지? 질문! 좋아요. 자,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 질문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반응법 갑시다. 자, 반응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단어가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걸 반어라고 한다. 반드시 상황을 알 수 있을 때만 단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선생님은 웬만하면 반드시란 말 안 쓰거든? 근데 반드시를 썼어요. 반드시. 왠 줄 알아? 잘 봐. 잘하네. 반응 아니야? 모르잖아. 상황을 모르는데. 근데 얘가 영어 50점이야. 잘하네. 반응 아니야? 아니라고요. 왜? 역시 그 학생이 영어를 늘 40점 받던 애야. 그러니까 50점 받았어. 그럼 잘하는 애가 되잖아. 그 정도로 반응은 뭐야?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실히 알아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즉 선생님인 나 역시도 처음 보는 시에서 반어법을 찾으라 그러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국어,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좀 가감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선생님들 중에서 낯선 시에서 반어법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확신. 알았어? 왜? 물론 아주 쉬운 단어 정도야 찾겠지만 자기가 처음 보는 현대시에서 시험 보는 짧은 시간에 이건 말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선생님들도 스스로 몰라! 더 중요한 거. 그러잖아. 인간이 지가 몇 살까지 사는지 모르듯이 국어 선생님들이 모르는 게 꽤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물론 나도 이런 말은 하지만 누군가가 어이 국도 너도 이런 거 모르지? 모를 수 있어. 근데 충분히 생각해보면 단어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자습서나 어떤 그런 걸 영역을 정해놓고 보니까 보이는 거지 처음 보는 시에서 단어 찾으라고 못 찾아요. 그걸 내가 지금부터 입증하려고 합니다. 단어법을 못 찾는 걸 입증해 줄게. 자, 먼저 봅시다. 여기서 요게 그 유명한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이거든. 반어법의 샘플로 사용하는 표현이야. 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건데 안 흘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반어법이야. 근데 잘 봐. 자, 됐지? 근데 진달래꽃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아요. 이 작품에서 나와 대상, 즉 떠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맞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오죽하면 하자는 자신의 분신인 진달래꽃을 뿌려서 이별할 바에는 나를 짓밟고 가라고 합니다. 즉 이별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가려면 저를 짓밟고 가세요. 이거잖아. 사랑하는 사이가 확실하다는 거. 그런 상황이 명확해요. 상황이 명확하죠. 명확한 가운데 죽어도 아닌 놈을 흘리다라는 표현이 반한 거야. 왜? 분명히 난 너를 사랑한다. 너가 떠나려면 나를 짓밟아야 된다. 절대로 못 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도 가는데도 안 가? 그건 반어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나와 가시는 사람의 관계가 충분히 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어법이 알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한테 나 너 역겹다? 그랬더니 지금 웃잖아. 울었어 안 울었어? 웃지? 거봐. 아니 역겹다니까 웃지 않아. 안 울었잖아. 반어 아니지? 왜? 이 친구랑 나 친구랑? 그럼 서로 충분히 막 사랑한 사이냐? 아니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과 제자인데 사랑까지는 아니면 호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웃잖아. 이해돼?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나고 역겨 가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원수라면 반은 그냥 오히려 안 웃고 또 원수냐 나랑? 웃기까지 안 해? 자 그러니까 아무튼 웃자고 말고 이건 뭐라고? 안 우는 건 당연한 거야. 자 다시 한번 울지 않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항상 반어법은 애들아 상황이 확실해야 된다. 근데 시라는 게 쓴 사람도 그 상황이 확실한 걸 지금 모를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반어법 찾는 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낯선 시에서 반어법을 찾는 게 되게 힘들고 두 번째는 반어법으로 유명한 시들을 봐도 진짜 시인은 진짜 안 울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진짜 안 울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가도 난 안 울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반어법은 솔직히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 알았니? 그래서 자 이제 반어법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어법을 말하려면 그 작품의 상황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지. 그런데 현대시 지문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겠지. 소설이라면 인물도 있고 배경도 있고 사건이 주어져. 그래서 상황이 쉬워. 그래서 소설에서 반어법을 찾는 건 쉬워. 거울을 깬 아이에게 엄마가 소리치면 잘한다 잘해 이런 표현은 누가 봐도 가능해. 하지만 시는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사용된 시어가 반대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시의 형식 문제에서 반어법을 묻는 소지가 있으면 패스가 현명하다. 알았어? 자, 잘 봐. 이
2018학년도 수능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나온 수능이야. 여기서 자, 강 건너간 노래. 요게 그때 당시에 EBS에 없었던 시야. 즉 낯선 시로 나왔던 거야. 알았지? 그리고 묘비명이 요게 EBS 시야. 요때 EBS에서 나왔는데 잘 봐. 여기서 행복을 잘 봐야 돼. 한 줄의 시는커녕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가 없지. 그럼 잘 봐.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어.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훌륭한 비석을 남겼대. 자,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안 원해? 저 새끼 뻥치는 거 봐라. 너 그럼 맨날 시 읽고 소설 읽고 좀 행복하지 않아도 돼? 뻥치지 말고. 너네도 솔직히 시 안 읽고 소설 안 읽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반어야? 알았어? 근데 이 시를 우리는 반어라고 가르쳐. 알았지? 왜? 아니 넌 책도 안 읽는 애가 뭘 행복해? 그치? 허리지? 봐봐. 니네 MZ세대한테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알았어? 선생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유튜브 알지?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저일 것 같지? 그거 뭐라 그러냐고. 플랫폼인 것 같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 저기서 나왔어. 누구라 그랬어? 누가 크게 말해. 지금 말한 거 있잖아. 누가? 니네가 그거 빨리 안 말해. 뭐? 뭐라고? 저 새끼 너가 맞다니까. 그게 맞다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저 MZ세대는 진짜 이상한 새끼들 많아. 틱톡입니다. 틱톡. 알았어?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란 게 원래 이 정도 너네가 상식으로 알아. 중국에서 유튜브를 못하게 해. 중국엔 유튜브가 없어. 그래서 걔네들이 틱톡을 만든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게 틱톡이거든. 근데 재밌는 게 중국에는 워낙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틱톡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1위일 거는 당연하잖아. 근데 틱톡이 너무나 특수한 거기 때문에 중국 사용자를 뺐어. 중국 사용자를 빼고 전 세계에 누가 어떤 걸 제일 많이 사용하냐 봤더니 작년까지는 유튜브였는데 올해 틱톡으로 바뀐 거야. 근데 틱톡은 누가 위주로 보더라? 젊은 애들. 초딩, 중딩, 10대, 20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틱톡의 시대가 오겠지. 그러니까 니네들 유튜버 하지 마시고 너네는 틱톡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돈 벌고 싶거나 뭐라고 그 세대를 봐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얘들아. 옛날에는 뭐 트위터라는 게 있었거든. 트위터 진짜 많이 했거든. 그 다음 뭐 있어? 페이스북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다 뭐야? 인스타 하지? 근데 이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락에 우리 기성세대들 유튜버 연락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유튜버 딱 했더니 다 틱톡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시대가 확 변한다니까. 참, 나 젊은 시대를 맞춰가기 힘들어.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니네들이 봤을 땐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반어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야, 나 시 안 읽고 소설 안 읽고 어떻게 행복해? 이건 완전히 꼰대들의 생각이지. 받아들여. 반어야. 알았지? 받아들이는 거. 이건 배우고 간 거야 우리가. 됐지? 그러면 이게 반어라는 건 다 알고 봤어. 수험생들이. 근데 그 해에 이 문제가 나왔어. 알았니? 여기에 뭐가 있었어? 여기 있었어.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되니? 그럼 재밌는 게 뭐냐? 이 문제가 몇 년도인가 봐? 2018학년도지? 자, 여기 봐봐. 위 문제의 답은 3번이었어. 즉 뭐가 아니야? 공통점으로 이거예요. 잘 봐.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얘들아, 시적 대상에 생명력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의지를 지닌 존재가 되지. 생각해봐. 카메라가 숨을 쉰다. 대상에다 생명력을 부여했지. 그럼 숨을 쉬는 존재는 의지를 지닌 존재니 아니니? 무조건 생명체는 의지를 지닌 존재지. 그러니까 생명력만 부여되는 순간 의지를 지닌 존재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고로 답은 3번이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들어봐. 이 문제 답은 3번이었고 정답률은 54%였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해 1등급 받은 학생이 가장 많이 틀린 거지. 1등급 받은 애가 4%일 거 아니야? 그럼 최상급 학생들이잖아. 그럼 최상급 학생 4%들이 제일 많이 틀린 국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인 거야. 그럼 뭐야? 최상위권 학생들이 반어법을 모른다는 거야. 왜? 최상위 학생들이 자 봐봐요. 여기에 반어법이라는 거 배웠겠지? 그럼 여기서 반어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게 반어법이니 다 모범한 거라고. 가에는 있지도 않은 반어법을 있다고 한 거라고. 이걸 뭘 의미한다고? 그해 최상위 학생들도 반어법은 못 찾는다. 그러면 우리 국어 선생님들은 시험장에서 80분 주어졌을 때 알아서 지금 1등급 받는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실력이 어떨 것 같아? 비슷할걸요? 선생님들은 천천히 풀어서 잘 푸는 거지 빨리 풀려면 가끔씩 못 풀어요. 너 자생해봐. 야구 감독이 야구 잘하냐? 잘했던 사람이지. 축구 감독이 축구 잘하냐? 축구 잘했던 사람이지. 국어 선생님이 지금 시험 보라면 너네들도 못 풀 수도 있어. 왜? 감독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만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고. 빨리 착착착착 이거 하다가 실수한다니까? 이 말은 뭐냐? 최상위권 학생들도 반어법을 모른다. 됐어? 자, 1등 학생 가장 많이 틀렸어.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약 34% 학생들이 5번을 선택했다는 사실. 즉, 학생들은 EBS 반영 작품이기도 했던 나의 묘비명에 반어법이 있다는 걸 학습한 상태였어. 그러나 낯선 작품이 가해서 반어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5의 텀 서치 컴퓨터로 서치를 했어. 왜? 반어법에서 잘 모르니까. 느낌으로 추정하는. 자, 어때? 반어법을 왜 패스해야 되는지 알겠니? 못 찾는다니까. 그해 최상위 학생들이 못 찾는다니까. 없는데 있다고 했다니까. 알았어? 됐지? 자, 그럼 역설과 반어법이 왜 패스해야 되는지 구체적 수능 문제 사례 갖고 보여줬다? 감정이입 들어갑니다. 자, 우선 감정이입이 뭔지 알아야 돼. 성립하려면 직접적 정서 표현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직접적 정서 표현. 그리고 그 정서 표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어야 돼. 다음으로 화자의 정서와 유사해. 그러니까 조건을 봐봐야 되나? 일단 직접적 정서가 표현돼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뭐야? 슬퍼 이런 식의 표현이 정서가 표현돼야 돼. 두 번째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어야 돼. 두 번째가 뭐라고 이게? 사슴 이렇게. 슬픈 사슴 이런 식으로. 즉 슬퍼, 아파, 기뻐 라는 정서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 슬픔의 주체는 사슴, 꽃, 해바라기, 비행기처럼 달님처럼 주체가 사람이 아니어야 돼. 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감정을 이입했다는 말은 없어. 그냥 공감한 거지 그런 건. 알았어? 내가 기뻐서 막 웃었더니 같이 웃어. 이건 감정이입이 아니야. 공감한 거지. 왜? 얘도 감정이 있는 애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므로 주체가 사람이 아니어야 돼. 다음으로 화자의 정서. 세 번째 조건은 뭐야? 화자인 나의 정서와 유세. 나도 슬퍼야 돼. 알았어? 즉 나는 기쁜데 얘네들이 슬퍼. 그럼 뭐야? 내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대비됐지. 대비를 통해 내 기쁨을 강조한 거야. 그건 감정이입이 아니야. 나는 드디어 여친이 생겼다. 오, 남친이 생겼다. 오, 하고 있어. 근데 저 강아지는 슬프게 울고 있네. 그랬어.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슬퍼? 그지? 그
감정의 주체 아닌 사람이 슬퍼하고 있지. 근데 나는 기쁘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대립을 통해 내 기쁜 감정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잘 되니? 근데 어떡해, 걔랑 헤어졌어. 너무 슬퍼. 하늘도 우네. 그랬어. 하늘이 어떻게 울어? 내 감정이 하늘로 이입돼서 운다 그런 거지. 이럴 때 주체 하늘이지. 울고 있지. 나랑 같이 감정. 정확하게 뭐가 같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가 같아야 돼. 어렵지? 우리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다 찾아야만 완벽하게 감정이입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어때? 패스해야겠지? 그래서 자, 이 사례 봐. 2014년도 3월 학평에서 이게 나왔거든. 자, 시조를 봐. 이미별 하울 쪽에, 자, 이미별 동그라미 쳐봐. 저는 나기가 뭐야? 다리를 전다는 거야. 한탄하지 마소. 가노라고 돌쳐설 때 전환이 뭐야? 저는 거지. 그러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걸음이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여. 그러니까 헤어지고 있는데 다리를 절고 가니까 어때? 천천히 가지. 그러니까 헤어져서 가는 거 그나마 천천히 가니까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지. 자, 이렇게 디테일한 해석이 쉽지도 않아. 근데 아무튼 했다고 쳐. 그럼 잘 봐야죠. 이 문제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나의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자, 끊어봐. 감정이입을 통해 암담한 심정. 자, 누가 봐도 암담한 심정은 맞잖아. 이별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요게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감정이입인가 봐.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이지. 그럼 잘 봐라. 눈물 적셨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감정은 나왔지. 그럼 눈물 적신 게 주체가 누구니? 꽃이 울고 있니? 꽃 아래 얼굴이 울고 있잖아. 그럼 주체는 누가 된 거야? 얼굴이지.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안 맞지? 세 번째는 뭐야? 시적 하자도 슬프니까 울고 있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1번도 맞고 3번도 맞지만 몇 번? 2번이 안 맞지? 이 말 이해돼 안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2번이 안 맞아서 감정이입이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거의 답은 감정이입이 틀렸지.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에 48%의 정답률이 나왔어. 왜? 학생들은 표현을 꽃아래 연결해서 감정이입으로 본 거야. 그러나 눈물 적신 얼굴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꽃이 아니라 임이었거든. 그러므로 감정이입이 아니야. 이 문제는 부정설문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문 한 5번 정답이었어. 어때? 감정이입 하나도 그 짧은 데서도 못 찾는다. 근데 전체 내용에서 찾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알긴 알되 패스하는 거야. 단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어. 자, 객관적 상관물 간다. 객관적 상관물이란 뭐냐면 객관적인 물이 뭐야? 사물이지. 자연물이지. 물끼리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이야. 객관적인 물끼리 서로 관련을 맺었다는 거. 관계를 맺음.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잘 들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객관성을 갖고 있어. 자, 객관성이란 뭐냐? 나, 너가 아닌 제 3자가 다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국어 공부를 할 줄 아는 애들은 이 객관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고로 객관성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3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마는 뭐야? 나랑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자 봐, 뭐 이런 막대 하나, 그지? 너네랑 관계 없지? 이런 게 제3자인 거야. 근데 나한테는 관계가 있지. 내 거잖아. 나랑 관계 맺었지? 그러니까 얘는 나랑은 객관적일 수 없어. 알았니? 이런 식으로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 태어날 때 혹시 펜 쥐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1억 줄게. 선생님 딱 나한테 저 펜 들고 있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펜이 있는 거잖아. 그럼 펜과 나는 뭐야?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태어날 때 뭐야?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는, 오죽했으면 옷도 안 입고 태어났어. 맞지?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나랑 다 객관적. 관계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객관적이야. 그런 객관적 사물이 어떤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객관적 상관이라고 해요. 시에 있는 모든 사물은 결국 시적 타자와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어. 맞지? 그래서 객관적 상관. 그러므로 모든 시에는 객관적 상관이 있어. 문제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투영, 투사라는 개념어가 객관적 상관을 의미하니까 이런 개념은 무조건 안 돼.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말이. 형광등. 알았어? 수능에서는 이 말이 안 나와. 자, 그림 그려보자. 이게 시야. 시에는 반드시 시적 하자가 있어. 말하는 사람이. 이 말하는 사람의 정서,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표현할 때 뭘 통해 표현할까? 아까처럼 말한 물. 알았어? 이 물건을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야. 이때 이걸 뭐라고 불러? 이 물건에 내 감정을 투영했어. 투사했어.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투영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이걸 뭐라고 불러? 객관적 상황. 근데 자, 잘 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감, 정, 이입은 그게 아니라 이 물에다가 뭘 한 거야? 시적 화제의 정서를 직접 해서 그 정서를 내놔야 되지. 슬픈데 걔도 슬프다고 말해야 되지. 그러므로 집합상 얘는 무조건 맞지만 얘는 뭐야? 있어야 맞지. 알았어? 그래서 집합관계상 투영했다 투사했다는 무조건 맞다면 얘는 요만한 거야. 집합. 이해돼? 즉 감정이입은 부분집합이야.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요까지 알아야 돼.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객관적이 끝났으면, 감정이입이 끝났으면 의인법을 또 해야 돼. 자, 요거 딱 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 갈 테니까 좀 더 집중해보자. 자, 의인법. 얼마나 많이 들어봤니, 우리가? 의인법. 자, 의인법이란 주체 더하기 인격. 인격이 뭐야? 사람 자격의 표현이야. 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주체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인격적 표현은 뭐야?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사람의 정서적 표현을 해야 돼. 사람처럼, 자, 봐. 달이 나에게 인사하네. 달이 인사했지? 잘 생각해봐. 달은 인사할 줄 몰라. 사람처럼, 그지? 근데 인사한다 그랬어. 그러므로 뭐야? 의인법이야. 근데 감정이 있겠니? 감정은 아직 안 나왔지? 그래. 이건 그냥 의인이야. 의인. 알았어. 슬픈 사슴. 사슴이 슬프대. 인간처럼 슬퍼했지? 의인법이야. 근데 아직 감정이입인지 몰라. 또 봤더니 내 감정도 슬퍼. 그럼 감정이입이지.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뭐야? 의인법보다도 집합이 더 작아. 오케이? 이게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자, 잘 봐. 의인법이 정확하게 이런 거야. 의인법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다. 화류법이라고 있거든. 무생물을 생명력 있게 하는 걸 화류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달님이 인사하네 그러면 의인법이지. 근데 달님이 인사하니까 무생물이 생물처럼 생명력 있게 표현됐지. 화류법이기도 해. 근데 봐봐. 사슴이 슬퍼해. 의인법이지. 근데 사슴은 원래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화류법은 아니지. 복잡해지지? 자, 이렇게 의인법은 쉬울 것 같지만 착각이다.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인격 부여를 작품에서 찾으려면 애매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의인법은 있으면 있어. 니네가 찾았는데 있어. 의인법이야. 없으면 없다고 생각
생각하면 안 돼. 아까도 말했잖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패스하는 게 좋다. 알았어? 그래서 그래도 의법은 역설법, 반어법, 감정이입. 역, 반감. 역, 반감에 비해서는 찾기 쉬운 편에 속해. 그러니까 의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못 찾겠으면 패스하면 돼. 우선 인격적 표현부터 찾은 다음 주체를 찾아서 그 주체가 사람인지 따져봐. 이때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야 돼. 왜? 사람이 국도가 우습다. 사람이 우스운데 무슨 의법이야? 알았어? 자, 한번 봐봐. 이게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거든. 자, 봐.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진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 항구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위에 이 작품에서 의인법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의인법을 다 못 찾았다고. 근데 정확하게 찾으면 봐봐 얘들아. 퍼지고 넓다는 건 인간의 특징이 아니지. 근데 봐봐. 세상을 굽어보고 있어.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는데 잘 봐봐. 만약에 개가 세상을 굽어보고 있어.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주체를 봐봐야 돼.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인격,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건데 주체가 누구야? 최고봉이야. 최고봉이 뭐야? 사람 이름 최고봉이 아니지. 최고로 높은 봉우리지. 봉우리가 세상을 굽어보고 있대. 그건 뭐야? 사람 아닌 애가 주체인 사람 아닌 최고봉이 굽어보고 있지. 자, 이거잖아. 나 최고봉. 굽어보고 있어. 세상. 마을을 굽어보고 있지. 자, 의법 됐지? 의법? 내가 설명해줘서 그렇지 만만하진 않아. 됐니?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찾기 쉽다고 생각했던 것들, 찾아왔던 것들, 그게 만만치는 않구나. 이걸 배우는 게 오늘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짧게 한 테 끝나고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